이건데 조선 연행사 일단 같이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워밍업이니까 천천히 조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행사 그 책을 읽기 전에 약간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연자의 여는 연경, 국경이라는 뜻이고요. 연행사는 행은 간다는 뜻이고 사는 사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경에 가는 사절. 그 조선시대 때 북경에 사절이 많이 갔고 또 북경에서도 그 서울 그때는 이제 그 한성이라고 불렀는데 한성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조선서 가는 사절에 그 빈도가 훨씬 많았죠. 조선시대 때문에 중국은 명나라가 되고 전반기는 후반기에는 이제 청나라가 됩니다. 연행사가 북경에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그 조선 국왕의 국서를 갖고서 편지를 갖고서 북경에 가서 북경에 있는 그 중국의 황제한테 그 전달하는 임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국서를 공식적으로는 주본이라고 불렀어요. 주본. 주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받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 본을. 그러니까 이 말에 우선 상하 관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국서와 함께 토산물을 황제에게 전달하는 토산물. 토산물을 이제 곡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선에서 나는 좋은 산물 그거를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은 황제의 그 와이프 그다음에 그 황태자 이 세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황제의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갖다가 주는 겁니다. 여행사가 언제 갔냐면은 반드시 가는 때가 이제 그 몇 번이 있는데 근데 동지사 때 가고요. 동지가 겨울이 가장 긴 날이죠. 동지죠. 팥죽 먹는 날. 근데 동지가 이 우주 만물이 새롭게 생명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새로 생명이 시작하는 때니까 그때 가서 그 인사를 이제 가는 동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제의 생일. 둘은 이제 반드시 이제 갖고. 근데 황제의 생일은 황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니까 가는 날짜가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송절사라고 하고 황제의 그 후계자 이 사람이 생일 때도 이제 가고 그 보통 세 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갔고 그 이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갔습니다. 뭐를 보고를 하러 가거나 축하하러 가거나 아니면 위문하러 가거나 전부 그 초점은 그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뭐 황제가 세상을 떴다거나 하면은 위문사절 가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다면 축하사절을 가고 그다음에 무슨 그 양나라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각오를 해서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빈도가 적지만은 뭐 적어도 서너 번씩 갑니다. 중국에. 그럼 중국은 그 중국도 조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선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거나 왕이 사망을 하거나 뭐 등등 할 때 그럴 때도 사절을 중국에서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그 사절의 빈도는 조선에서 가는 것보다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중국하고 조선의 관계는 엄격하게 상하 관계예요. 상하 관계. 그래서 조선의 국왕은 중국의 황제를 그 부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호칭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항상 신이라고 불러야 돼요. 신하라고. 이 신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자를 그 왕이나 황제한테 안 쓰면은 이게 반역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부를 때 신이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관계가 이제 분명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명나라, 청나라, 조선과의 관계는 왕과 황제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심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국가 내부를 어, 다스리고 뭐 하는 것, 통치하는 거는 서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불간섭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간섭하는 거를 또 어,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간섭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철저히 그 자유를 지키려고 했죠. 이 자유는 조선이 그 신이라고 해서 황제를 뭐 떠받들었지만 조선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왕세자는 누가 될 것인가 등등의 결정은 철저하게 100% 조선이 주체를 갖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은 서로의 국경의 안전에 그 도움이 되고, 그냥 평화적으로 국경을 서로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군대를 383처럼 배치 안 해도 되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거죠. 서로 무역을 이제 통제할 수 있고 사람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 실용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왕권. 왕권이라면 황제는 황제의 그 왕권이 있고 조선은 조선 국왕의 왕권이 있잖아요. 이것에 그 강화하고 서로 유지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의 본질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지금은 권력을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서 권력을 결정을 하잖아요. 누가 권력을 잠시 가질지를.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 역사상 민주주의가 시행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인구의 인류 역사는 장구한데 민주주의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죠. 그, 한국의 경우는 1948년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최근에. 그 인간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그 권력을 사람들이 결정을 못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그 자기가 쟁취를 하는 거였는데 권력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그 정당화해주고 강화하고 유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권력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왕권은 명나라 황제도 그렇고 청나라 황제도 그렇고 조선의 국왕도 그렇고 자기 그 권력에 어떻게 보면 식명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이라 할지 이런 인민이라 할지 이런 그 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왕조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전혀 국민의 존재와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약간 혼동을 하는데 왕조와 국가하고 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행사는 많을 때는 뭐 20명도 갈 때도 있어요. 많을 때는 100명 이상도 갈 때가 있고 동사, 부사, 서장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장 기본인데 이 부사가 없을 때도 있어요. 바쁠 때는 그냥 정사하고 서장관만 갈 때도 있고 통역은 반드시 가야 되고 중관 호의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엄청난 그 노비들을 들고 갑니다. 노비, 짐꾼 등등. 그래 일단 떠나면은 정사가 그 왕한테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그 정사가 모든 그 인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는데 2개월, 오는데 2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조금 짧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뭐, 더 이상 뭐 6개월 정도 막 그렇게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천천히. 그게 오고 가지만은, 오고 가는 사이에 그 연락병을, 연락, 그, 조선의 한성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됐다고 연락하는 사람은 수시로 보냅니다. 수시로. 말 타고 빨리 가서 보고하라고. 특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먼저 가서 이제 보고를 하라고 이제 보내요. 그걸 그 설례 통사라고 하는데, 자, 여행 경로가 이 명나라 때 그 지도인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뭐 잘 안 나타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압록강에서 건너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해서 예, 가는 거죠. 가서 여기 예, 북경까지 이제 예, 갑니다. 북경까지 가는데 이 명나라는 국경이 이랬어요. 국경이. 이 밖에는 이 만주족, 여진족이 살고 있었고 이쪽에는 몽고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깝잖아요. 몽고족하고 이 북경하고 이 만주족, 여진족하고 가깝잖아요. 맨날 그 침입하고 뭐 난리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고 가다 보면 이제 중요한 그 출입구가 있는데 산해관이라고 있어요. 산해관. 진짜 가지 안 보이네. 여기 어디쯤에 산해관이라고 있습니다. 산해관. 자, 그런데 이렇게 보통 가는데 이 길 거리가 의주에서도 여기까지 보통 2,000리라 그래요. 2,000리. 2,000km 정도가 돼요. 근데 걸어서 가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반드시 이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해로로 간 적이 있어요. 해로. 여기서 바다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겨우겨우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때가 요 기간인데 이때는 여기를 누가 통제를 했었냐면 여진족이 통제했어요. 여진족. 그래가지고서 이 땅으로 갈 수 없으니까 바다로 가다가 여기서 이 바다가 그 좀 거친 바다예요. 가다가 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막 빠져 죽기도 그랬어요. 전체가. 그리고 예, 여진족이 그 이쪽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조선까지 복속을 했을 때 병자호란 이때부터는 그 심량을 갔습니다. 심량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예, 북경을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진족이 이때 이제 그 북경까지 다 전부 장악해가지고 청나라를 예, 세운 거죠. 그때 이제 북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전부 다르고요. 이게 북경의 조약물 향해 들어가는 연행사절 그림인데 이 좋은 그림이 어디 갖고 있는 어디에 있냐면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와서 전시할 때 보면 그때 연행사에 관한 그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 전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그 재밌는 사진인데 그 사신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조선 그 사신들의 이 사진이 저도 이제 그 신문에서 봐가지고 그 얻어왔는데 1863년에 연행사가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서 러시아 사진가가 찍은 그 사진이라래요. 그이 사람들 어떻게 생겼는지 조선의 사절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최초의 사실, 네, 최초의 사실. 이 당시에 이제 그 관리들의 복장이에요. 이게. 이 양반이 그 정사 같은데, 이갓 쓰고 수염 기르고, 이 긴 담뱃대 물고, 그 다음에 이 옷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귀중한 이제 사진이고요. 그 조선 그 사절들의 그 행렬입니다. 이 러시아 공사관인가 뭐 그쪽에서 찍었다 그래요. 이 복장을 보면 계급든지 알 수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세한 연구들이 이제 있습니다. 연행사 기록물이 얼마만큼 남아 있냐면은
이 연행사 기록 현존하는 연행사 기록을 전부 모아서 그 목록을 만들고 해제를 한 책이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때에 그 칠영상 교수라고 있는데 한문학을 하는 선생님인데 하나, 둘, 세 권이잖아요. 연행록, 천종, 해제. 연행록이 있는데 1,000개가 된다는 거죠. 그 해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중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뭐 돌아다녀서 찾아다녔더니 있더라고요. 그 서점에, 중국 서적을 파는 서점에.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그거 샀습니다. 이 목록. 그래서 이 목록이 상당히 이제 길잡이가 되는데 어느 해에 어떤 연행록 기록이 있는지의 전체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침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존 연행사 기록물이 전체 1,000점이 넘는다래요. 1,000점이. 그 시대를 분포한 거를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목록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그 표인데요. 고려 시대 때 것이 14점이 있고, 1215년 때에 기록물이 처음 있고, 14개가 있는 거죠. 예, 그때도 이제 그 많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때는 나라가 이제 복잡했어요. 고려 시대 때는 송나라도 있었고, 거란도 있었고, 몽고 원나라도 있었고 등등. 그다음에 조선 정기는 그 거의 200년이잖아요. 200년 동안인데 73점 남아 있습니다. 73점. 굉장히 적은 거죠. 최초의 것이 1400년. 조선이 처음 건국된 게 1392년인데 그 당시에 건국 당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중국의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이었기 때문에 남경까지 갔는데 그 얼마 안 돼요. 그들은 이제 그 15세기 1400년대 초반에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임진왜란인데 7년 전쟁인데 이때 그 24점이 남아 있습니다. 24점이요. 그다음에 병자호란까지 그때 조선이 그 뭐 몇백 년 동안 야만 오랑캐라고 깔보던 그 여진족한테 무릎을 꿇은 날이에요. 1636년이 그 조선의 인조가 그 남원선생에 나와서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은 그 해입니다. 이때까지의 그 중국에 왔다 갔다 했던 그 기록물이 115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이 한 250년 정도 되죠. 이때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790점. 그 중에서 이제 그 조선이 상당한 위기에 처했었던 강하다 조약 1876년부터 1994년까지 35점. 마지막 연행사가 1894년이에요. 4년.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우고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고서 그 연행사를 못 가게 했어요, 일본이. 조선이 동록국이라고 하고서 그래서 1894년이 마지막 그 연행사입니다. 자,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시대,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가장 절박한 시대 때에 그 갔던 그 사행들의 그 기록이 그 조선 초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없고요. 없습니다. 1392년부터 1408년 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굉장히 위기잖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고 그다음에 이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기간입니다. 여진족이 흥겨하고 그 중국을 치기 시작하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조선이 연인족한테 두 번 침입을 당하고 굴복을 하잖아요. 명나라 멸망해가고. 이때가 이제 상당히 그 아주 급박한 그 시대인데, 이때 배구 15점의 자료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때 자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이 이때 또 다시 그 뭐 중요한 사년 그 시기에 들어갈 때야. 그래서 이때 이 자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절의 목적이나 긴박성이나 이 그 왕조가 어떻게 그 살아남으려고 했는지 그런 거를 보는데 중요한 정보를 이제 제공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청나라한테 굴복을 하고서 그 청나라가 침입을 이제 안 했죠. 안 하고서 평화가 유지됐기 때문에 이때는 엄선에 가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때 기록은 거의 이제 여행기입니다. 여행기. 그리고 현안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내용들이 내가 얼마나 잘났냐 뭐 이런 거를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시도 멋있게 쓰고 문학적인 기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문학을 하는 쪽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쪽의 기록들이.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예능적인 열할기 같은 거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예. 그래서 이제 역사나 뭐 이쪽 그 역사학이나 이쪽 그 국제 관계사나 이쪽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요 밑에는. 그래서 이게 1,000개나 되니까 자 이걸 1,000개 언제 다 읽어요? 이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그게 뭐냐면 한 10개 읽고서 아, 나 연행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50권 읽은 사람도 있어. 한 50권 읽어서 나 많이 한다 그러면 나 200권 읽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 위에 또 산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이 없는 겁니다. 진짜 뭐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그 뭐 읽고 재미를 붙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류가 많다고 어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뭐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저는 어려운 건 없는데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연행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를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조선 왕조는 이 국가가 아니에요. 왕조는 생존과 영속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했는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했는가? 그런 행동의 파장, 문화, 역사적인 요소는 무언가? 그 조선 왕조는 어떤 왕조였나? 그 왕조와 국가는 무엇인가? 왕조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왕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왕조를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이제 근데 왕조에 붙어가지고 그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나눠서 그 통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지배계급인데, 이제 조선에서는 양반 계급이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연극이 그 종류도 많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조선인이 이해한 자신과 타자.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갖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막 쓰잖아요. 그 쓸 때 자기는 이렇다고 하는 것이 그 짝을 이루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그 조선인이 자기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이제 저희가 많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중국 타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자기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고, 되게 이제 잘났다고 언제 써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그, 그 생존의 기본 요소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 조선문의 특성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인의 어떤 집단 아이덴티티를 이제 볼 수 있고, 그 1,000개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갔잖아요.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뭐 여러 그 활동을 합니다. 뭐 만나가지고서 시도 서로 주고받고 물건도 사오고 책도 사오고 그 가서 이상한 짓 한 사람들도 많아요. 물 밤에 빠져나가가지고 딴짓하다가 걸려가지고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장사 몰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아니게 별 사람. 그다음에 그 인간 여러 가지 군상들도 할 수 있고 문화교류, 여행기 뭐 등등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주제의 개발이 이제 가능하고요. 많이 읽을수록 그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을수록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 이제 알 수 있고 동시에 그 현장 답사를 이제 겸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그 연구 그 서적들도 이제 많고요. 연구하는 팀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뛰어난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갈조광이라고 거자오광이라고 그 중국 상해에 있는 복단대학의 선생님이 갈조광 그분이 쓴 그 엄청나게 많이 읽고서 쓴 그 책이 아주 그거를 그 서울대 중교학과 이현승 그 선생이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이 가장 뛰어난 책이고 그다음에 꼭 여행사에 관한 건 아니지만 또 요거를 좀 많이 쓰고 해가지고 조선과 중국을 비교한 그 주제를 딱 그 분류를 해서 쓴 책으로는 김용식 그 선생님이 쓴 책이 이제 가장 뛰어나고요. 김용식 선생님은 그 서울대에서 과학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 중국 과학사를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뭐 조선도 아주 해박하게 하시고 몇 년 전에 나온 그 책이 있어요. 저 어디 책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그 책이 아주 뛰어난 책이 두 권이 가장 뛰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체립인데요. 그 체립은 이렇게 이제 살았고요. 1539년에서 1612년 이경문서에 이게 능했다 그래요. 뭘 보내주시면. 그래서 그 자기가 한 그 글들을 모아서 그 나중에 편집해서 난 문집이 이제 간이집인데 간이집에 있는 이제 사원인가를 읽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또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체립이 위치한 체립 김수가 정수하고 체립은 서장관쯤 되는데 체립이 서장이 부사죠 부사. 요 간때가 요때 1594년 1월인데 이제 고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먼저 간단하게 넘어가면 요때 일본이 침입을 했죠. 1592년 4월에. 그다음에 1597년에 7월에 이순신 한산도 대첩을 해가지고 일본의 기가 이제 확 꺾였어요. 그다음에 같은 달에 명나라가 군사를 보내서 평양을 쳤는데 졌어요. 지구사 다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1592년에 10월에 일본군이 진주를 공격했는데 조선군이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김시민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93년에 다시 명군이 대거 군사를 보내서 평양을 탈환했어요. 이호성이 끌고 온 고니시 이키나가가 평양에 군사를 끌고 있었는데 해태하고서 한성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때 철수를 할 때 다른 군대들도 전부 한성으로 철수를 해요. 서울로. 그러다가 중국에 한번 더 치려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서 안 되겠으니까 이 얘네들이 세니까 그래도 자기네들도 많이 다치니까
요때에 명나라하고 일본군이 휴전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잠정적으로. 그리고 일본군이 전부 부산으로 철퇴를 합니다. 철퇴를. 예, 그러고서 그 다음 달에 명나라에서 사절을 일본으로 보내요. 강화하자고. 근데 일본으로 갈 때, 그, 중국서는 가서 히데요시에 항복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얘가 항복할 거라고. 그런데 히데요시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면 중국에서 사절이 오는데 얘네들이 자기한테 복속하러 온다고 보고를 해서 사과하러 온다고. 이게 완전 반대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히데요시가 강화를 하려면 7가지 조건을 수용하라고 이제 중국에 요구를 합니다. 그 강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황제의 딸을 일본으로 보내라 했어요, 일본으로. 이게 뭐냐면 명나라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는 그 표시로 황제 딸을 보내라고 그러면 첩으로 삼겠다 그래서 일본 천황가에 그다음에 조선에서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명나라는 히데요시가 항복할 거라고 이제 상정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때 일본이 진주에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전부 살육을 합니다. 살육을 이제 하는 요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큰 상황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일본군이 조선의 두 왕자를 방면합니다. 두 왕자가 있었는데 선조에 함경도로 도망갔는데 함경도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서 일본군한테 넘겼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조선의 왕자를. 들고 있다가 이때 이제 방면을 합니다. 부산에서. 그러면서 이때 그 다음에 명나라에 여러 사람이 있고 일본의 고니시가 강화공작을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1593년 9월에 명나라가 히데요시를 일본의 국왕으로 봉한다고 발표를 해요. 일본의 국왕으로 히데요시를 책봉을 하면 히데요시가 감업을 해가지고 고마운 나머지 일본군을 전부 철수할 것이라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명구하고 밀군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서 명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요때 이제 간 거예요. 요때. 왜 갔냐 하면은 왜 북경에 보냈냐면은 명나라에서 일본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결정을 중국서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본하고 협상을 통해서 강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쟤네는 아주 악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화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군대를 더 보내가지고서 전부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조는 강화를 협상을 통한 전쟁의 종결을 찬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찬성을 하면 왕권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쳤지, 자기 선왕들의 무덤도 지키지 못했지, 불구대천의 원수한테 그냥 더군다나 히데요시를 왕으로 봉해가지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사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북경에 가서 활동한 결과로 북경에서 강화에 반대하는 의론이 분출을 해요. 여론이라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2달 있다가 명나라의 그 황제가 이 강화를 취소합니다. 강화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강화를 추진하던 강화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강화파가 국방부인데 국방부하고 이 전선의 지휘관들이 짜가지고서 조선에 압력을 넣어요.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조선의 국왕이 명나라 황제한테 이제 제발 일본을 책봉해 주십시오.
하게 하는 그 주본을 올리게 해요. 그래서 다시 또 명나라 황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그 강화를 통해서 전쟁을 종결시켰다는 그 정책의 전환을 합니다. 뭐 이런 이제 그쭉 그 내용이 있는데 이 한꺼번에 하면은 그 뭐 그 헷갈려가지고 이게 다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 얘기를 조금씩 이제 얘기해가면서 하도록 하죠. 어, 이 체립의 간이록을 읽으면서 직접 읽지 않으면은 이게 그 머리에 남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텍스트를 그 좀 읽는 방식으로 해서 그 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때 1594년 1월 달에 갔을 때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근데 그것이 그 여기에 에, 예부가 그 외교를 관장하는 부서예요. 중국에 6개 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그 실무자한테 올린 글이 1577년에 그거하고 1581년에 이거는 예부의 상서는 이 장관입니다. 장관. 여기 가장 톱이에요. 톱한테 걸린 글. 이 두 개가 그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이때도 이제 그 체립이 갔어요. 갔는데 자 이때는 간단하게 왜 그 갔냐면은 자 여기 이제 써 있습니다. 조선국에서 착연되어 온 배시인인 호주 참판 윤두수는 목욕 재개하고 2번 절하며 낭중대인 집사에게 글을 올립니다. 이 호주 참판이면은 그 재정부의 경제재정부인가요? 재무부의 그 차관이에요, 차관. 차관인데 이쪽에 그 외교를 하는 예부인데 예부에 실무자한테 이렇게 숙여들라는 거야. 목욕국 재개하고 2번 절하면서 글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북조인 강원왕 이성계는 실로 전주이 씨로서 붙이는 휘인데 그 이름을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나 그 선왕들의 이름은 안 써요. 그 글을 쓸 때는. 근데 실제로 올릴 때는 써요. 쓰는데 이렇게 그 사본을 할 때는 안 씁니다. 이성계는 이 씨로서 붙이는 누구누구인데 그만 다른 사람인 이님의 가계를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조가 나라를 얻게 된 건 역시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기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추대했기 때문에 그만 고려의 네 사람을 잇따라 시했던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지옥과 원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조선을 이성계가 세웠잖아요. 이성계가 그 고려를 쓰러뜨리고 이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정적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정적 중에 하나가 이인임이었어요. 이인임의 후손, 이인임 집단이 있었어요. 이인임. 그런데 이 중국의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해전은 뭐냐면 중국의 모든 법을 전부 법과 예의, 그 규칙 이런 걸 모아놓은 이 법전이에요. 법전. 해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이성계는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성계의 정적인 사람의 후임이라고 중국 그 여기에 써 있었어요. 이게 누가 이때 그 고려 말에 그 중국에 그 정보를 보내는데 거짓 정보를 보내가지고서 조선에서 고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했다고 한 정보를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명나라에서 이성계가 조선을 그 세워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의 그 선조는
이인임의 그 후손이라고. 이인임의 가게에 속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잘못 여기다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고 그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이후부터 사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보냈는데 죽어라고 명나서 안 고쳐줘, 이거.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얼마큼 노력을 했냐면 거의 200년을 노력했어요, 200년. 해마다 가서 얘기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안 고쳐줘. 또 가. 안 고쳐줘. 이게 이제 조선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이때, 이때도 간 거예요. 1577년에. 그 다음에 1581년에도 갔는데 200년 가까운 노력을 해가지고서 가까스로 1588년에 그래, 우리 고쳐줄게. 고쳐줬어요, 이때. 이게 그 이 족보에 잘못된 거를 그 가서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잘못된 것을 항변하는 것. 그걸 종계법무라고 하는데 이 종계법무의 애교 노력을 20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588년에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 소설을 받고서 난리가 났어요. 막 대잔치를 벌였어, 잔치. 야, 중국에서 고쳐졌다고요. 어? 그리고 뭐 죄수들 대석방하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그 선조한테 그 무슨 칭호도 하나 붙여주고 지금 뭐 웃긴 건데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 왕조 혈통이나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시하는지 조선에서 중시하니까 또 명나라에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역이용을 하는 겁니다. 고쳐질 듯 하다 안 고쳐져요. 고쳐질 듯 하다 200년 동안 200년. 이때 이제 보통 그 사신들이 많이 가면은 친구들이 그 송별시를 그 져줘요. 왜 송별시를 이렇게 져주는 반응이냐면은 이 사행이 좀 힘들었어요, 이게. 2,000리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그, 그냥 그 들에서 자야 될 때도 있고, 천막 치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병나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많아요. 병난 사람도 많고. 잘 갔다 오라고 되게 숭별시를 이제 써주는데, 재밌는 건 잘 갔다 오면은 잘 갔다 왔다고 환영하는 시를 쓴 적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갈 때 숭별시는 써줘요. 죽음하고 시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일본서는 그 지세라고 그래가지고 지세. 세상을 사직하는 그, 그 시가 있어요. 시를 보통 이제 일본에서 와카로 쓰는 사무라이 그 전통은 그런데 사무라이들이 그 사무라이 위에 있는 사무라이들은 그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은 이 시를 하나 써가지고 준비를 해둬요. 그러고서 그 죽은 다음에 그거를 딱 공개를 하게 해요. 이게 이제 지세예요, 지세.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죽은 거하고 시는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중국의 1594년에 중국이 일본하고 강화를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신을 보낸 거야. 이 사신을 김수가 가게 됐는데 홍조판서 김수, 이조참판 칠입이 갔잖아요. 홍조판서는 지금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 간 거야. 장관 김수하고 이조는 지금 말하면 뭐야 이게 그 옛날 같으면 그게 있었는데 지금 자치행정부랄까 자치행정부. 일본으로 하면 충무청. 여기 이제 넘버 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조금 더 내용을 이제 그 읽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총독한테 올리는 글이에요. 이거는 가면서 올린 글이에요. 가면서 올린 글. 총독이 누구냐면 고양겸이라는 사람인데 이 고양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선에 있는 그 임진왜란 전쟁 요거의 총책임자예요. 실무 책임자, 총책임자. 이거 최고 사령관이야. 요 사람 전에 송응창이라고 있어요. 송응창. 송응창이 해임되고서
이 고영겸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제의 임명을 받고서 이 사람이 북경에 있는 그 병부, 국방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 조선 전쟁을 해결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의주에서 북경 가는 한 중간쯤에 있어요. 그 사무소가. 그러니까 가면서 이 사람한테 올린 글이에요. 가면서. 그리고 그 전쟁의 현장의 가장 높은 지휘자니까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보고를 받고서 병부하고 그 황제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이 사람한테 이제 올리는 글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일본하고 지금 그 강화를 통해서 그 전쟁을 끝내려고 한 것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보낸 사절이에요. 이것도 사절이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서 간 거예요. 자, 감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10여 개 성이 마치 처음 침입했을 때처럼 기세등등하게 요기를 내뿜고 있는 가운데 이건 뭐냐면 일본이 부산으로 철수를 했잖아요. 철수하고 그다음에 그, 그 뒤로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히데요시가 성을 10개만 남겨놓고서 전부 군대를 일본으로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이 할 의사가 조금 수그러졌다는 걸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서 그러면 강화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이제 어떻게 계속 그, 그 항변을 하냐면 10개의 성이 아직 있다, 일본에. 그리고 얘네들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기회를 보고 있다. 그다음에 바다에도 군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본의 그 성책 방어 경우는 외성입니다. 외성. 일본 애들이 완전히 간 게 아니고 점점 이걸 쌓고 있고 그 양식하고 기계는 무기입니다. 무기를 계속 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천자께서는 황제는 예복의 나라가 아무 지도 없이 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그걸 살펴주셨습니다. 조선은 자기를 예복이라고 했어요. 예복. 바깥에 옷. 중국은 내복이에요. 내복. 안에 옷. 서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체인 거예요. 동체. 네? 그러니까 잘 살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고충통한테 황제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그 외적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낌새가 없으니까 강화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그 편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만 아니라 팔도에 그 조선의 팔도는 밥쓰는 연기를 볼 수 없는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자들 역시 천명 중에 10사람밖에 되지 않고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농사도 못 져가지고 어, 전부 그냥 지금 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작가 다시 얘네들이 오게 되면은 그 병력도 없고 식량을 그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사정을 우리가 그 강화를 반대하지만은 얘네가 올 때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대책까지도 좀 마련하도록 형제한테 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적이 다시는 중국 군대를 모습하지 않게 되었으니 가령 안강, 경주의 속현, 경주에 손을 뻗친 것만 보아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안강 경주에서 중국군하고 붙어가지고서 중국군하고 200여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강화할 의사가 없으니까 강화를 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든가 멸망 직전에
천 소방 입장에서는 스스로 떨쳐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등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알아서 처치할 것이지만은 그 우리의 그 의사를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양식이 지금 쌀이 떨어져가지고 다 굶어 죽겠으니까 지난해에 산동에서 곡식을 보내준다고 좀 했는데 아직 운송이 오지 않았다고. 그것 좀 빨리 보내달라고. 산동에서 그 쌀을 보내기가 힘들면은 가까운 요동에 있는 이런 곳에서 그 양식을 수만 섬을 꺼내서 그 중국에 가까운 곳에서 소방에 가까운 곳에 보내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감히 요청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중국이 일본하고 강화를 못하게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한테 먹을 것도 달라고 그 내친 김에 먹을 것도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 보내라고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조선까지 좀 실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밀접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중국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의 그 전장터에서 조선에서 일본 그 동태나 뭐 조선의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를 그 기초로 해가지고 조선 북경의 명나라 조정에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있어야지 논의를 하죠. 그 위에서 이제 황제한테 건의를 하면 황제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데 그 밀첩은 뭐냐면 때때로는 그 중국에서 정보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위 관리들한테 가지 않는 그런 정보를 몰래 여기저기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준비해서. 이런 밀접은 전달할 수도 있고 안 전달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 딱 이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알기 힘들어요. 황광심정으로 포함이 돼. 외적 소서비가 부하 몇 명과 함께 소방을 격려하여 광령으로 갔다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임시 방편에서 나온 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이 소섭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고니시하고 심유경이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서 얘를 중국의 소섭이라는 사람을 그 나이토 조안이라는 일본의 이제 그 고니시 오키나와의 장수인데 얘를 북경에 보냈어요. 그왜 보냈냐면은 그 히데요시가 명나라 황제한테 항복하고 책봉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주문, 그걸 표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써가지고 얘한테 줘가지고서 가서 북경에 전달하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얘가 갖고 가는 그 히데요시가 명나라 황제한테 항복한다는 그 주문은 가짜예요, 가짜. 이거를 그 영측하고 일본 측에 그 외교를 담당하는 두 사람이 그 공모를 해가지고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니시의 그 부하 한 명을 보내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중국에서 딱 얘를 요동에다가 이제 잡아놓고서 북경에 아직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했는데 조선사는 이제 알고서 얘가 지금 북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쏙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야. 얘 가짜라고. 만약 강화가 성립된다면 장차 이들은 모두 돌려보내야 될 것인데 그럴 경우에 다시 다른 일이 없으리라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가면서 그 첩보도 지형도 탐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쏙지 말라고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순무역에 올린 걸 이건 뭐냐면은 한치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요동 지역의 감독자예요, 감독자. 이제
중국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갈라서 일을 분담을 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그 위에 또 감시자가 있어요. 감시자. 그 위에 또 감시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한치선이 요동, 조선하고 가까운 지역의 그 감시자예요. 감시자.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요 총독 있어요. 총독. 요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요거를 감시를 하는 거야. 감시를 하고 그 자기가 직접 몰래 그 중국 조정에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이 순무라는 이 직책은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정보도 황제한테 가는데 이 사람한테 설정하는 거예요. 가면서 아직 북경에 가기 전이에요. 가면서 그 이러한 그 정보를 중국 조정에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황제한테 가게 하다고. 그리고 황제가 아마 책봉을 해서 뭐 강화를 한다고 하는 전쟁을 끊는다고 하는 생각을 벌이게 될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요동을 순무하는 위임을 받으신 데다 어외 일본을 막는 직권까지 갖고 계시니까 장차 그 고양경 아까 총독을 경략이라고 했어요. 경략 함께 상의해 조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토프 두 사람인 거죠. 당신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조정에 좀 전해달라고. 오늘날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얘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다음에 계속 조선에 주둔하고 있다고. 얘네들은 전쟁을 끝낼 그 의도가 전혀 없다고.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진출하여 노략질을 자행하고 재차 충돌했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면서 이 외성을 더 확장하고 양식과 기계를 늘리고 있다고. 이거를 좀 전해달라고. 강화를 일본이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교활한 속임수니까 이거 속지 말라고. 실제로 중국 조정에 이 한지선이 나중에 어떤 정보를 보고를 했냐면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진출해 가지고서 어디를 그 노략질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얘네가 지금 상당히 적대적인 많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그 보냈어요. 그 정보를 보내서 중국서 거기 기초해 가지고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황제가 그 강화해서 전쟁을 끊는다는 그런 그 방침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보내달라고. 중국에 가까운 그 서방에서 가까운 그런 곳을 그 편리함을 이용해서 요동해서 여기 양식 수만 성을 빨리 초발해서 보내달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내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음이 풀리기 시작할 때 선박이 싣고서 그 연해 지방을 교대로 풀어놓은 다음에 그래서 소방의 연해 지방에까지 갖다 주면은 예컨대 의주, 평양 뭐 이런 데까지 중국서 쌀을 갖다 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선박으로 우리나라 각 곳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겠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나라에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을 달라고 그 애걸 하는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전쟁 때 이 조선에서 워낙 그 쌀도 없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쌀까지 보내달라고 애걸 복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북경에 도착해서 도착하면은 이 조선 국왕의 국서하고 주본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글을 요로에다가 바쳐요. 국서는 예부에다가 이제 그 예부를 통해서 황제한테 가게 되겠고 이 사신들이 그 예부의 관리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병부, 국방부죠.
요기라 할지,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있는 그 관료들한테 뭐 수시로 하여간 글을 올립니다. 예부와 병비에 올린 글이에요. 자, 여기서도 그 강화에 관한 설을 주장하는 자가 마침 그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외적이 그 천병이 남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물러날 리가 없다는 사실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들이 두 왕자를 돌려보내기에 이르렀는데, 그래가지고 강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관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이 이루어졌다고 벌써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잘못된 그 이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차트를 다시 보면은 일본의 일본군의 두 왕자를 이제 그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그다음에 요 사람이 이제 강화 공작을 이제 시작하는데, 조선사는 요 강화 공작이 먹혀서 또 요때 명나라 황제가 히데요시를 일본의 왕으로 봉한다고 발표를 하고, 히데요시의 책봉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왜 중국의 신종 황제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그 왕으로 애를 봉해준 데에는 고마움을 겨워가지고 군사를 전부 철수하고 나한테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이제 자기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중국 환자가. 이게 다 깨지는 얘기 나죠. 다 깨지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때 그 책봉한다고 결정을 하고서 실시하라고 하니까 조선서 이거를 깨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깨려고. 그들이 가령 대군이 철수하고 나서도 병력의 보충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탐에 알아냈을 경우, 그들이 쉽게 외성만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군사를 더 보내서 있지 않으면 얘네가 10개 남아있는 외성을 갖고 있다가 여기 군사를 더 내려와가지고 조선을 가서 칠 거라고. 그래, 위험이 있다고. 그 무슨 강화가 무슨 강화냐고. 그리고 이 외적이 애걸해서 강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두려워서 했다는 점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중국 대군의 진격이 조금 완화된 것을 눈치채고는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 강화라는 게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는 거잖아요.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는 게 이제 그 전쟁의 가장 그 줄거리가 되는데, 지금 강화가 이제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나중에 이 강화가 전부 사기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패로 끝났어요. 끝나서 이 강화를 추진했던 학교 고니시하고 심리경이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 심리경은 그 참수형을 받아서 참수형. 그리고 그 명나라의 강화를 추진했던 병부상서 국방부 장관은 감옥 갔어요.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그 보통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히데요시가 중국의 황제의 뭐 책봉을 그 받으면은 자기가 전쟁을 끝나갔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 히데요시는 명나라가 위대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중국의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중국의 황제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데 자기가 이렇게 해주면은 소설 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거를 그 중간에서 그 양쪽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그 안 하고 협상으로 끝내려고 노력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실패가 끝난 거죠. 그 조선은 어떻게든지 명나라를 끌어다가 일본을 쳐부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선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얘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놈들 원수는 갚아야 되겠는데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중국에 드디어 매달려가지고 중국에 군대를 많이 보내서 얘네들을 다 좀 때려 부셨으면 그게 이제 그 선조의 기본적인 방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말 있으면 미국에 그 가랑이 잡잖아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 비슷해요. 어. 그래서 선조가 이제 왜 그것이 안 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동시에 또 실리적인 거는 계속 얻어내려고 그 국식을 좀 얻어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이제 공무나 곡물 등에 대한 사항을 허락받으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잘못되는 것이 그건 굳이 지자가 아니더라도 한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독 서정포만을 거론하고 있고 보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후 맥락을 이제 그 들여다보자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요 서정포가 나온 건 뭐냐면은 이 중국의 강화를 추진하는 파들이 정보 통제를 해가지고 일본군이 다 지금 가고 있고 서정포에만 남아 있다고 보고 그런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봄하고 공부를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저 조선의 형세야말로 이미 깊은 물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뜨거운 불길 속에 타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와 같고 부모 같은 항상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막 애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게 그때 당시에 그 표현인데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는 지금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된다고. 근데 불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타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당신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액을 복구하라고. 이거 아주 뭐랄까, 그, 정해진 그 문구입니다. 정해진 문구. 그다음에 이제 별첩은 이 정식으로 보내는 그 문서들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 가지고서 여기서 빨리빨리 적어가지고서 각 요래 뿌리는 그 문서들이 있어요. 국경에 머물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별첩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화의 의논이 진행되고 난 뒤에 관군이 공세를 조금 늦추면 왜적도 거기에 비례해 조금씩 야기를 부리기 시작하였으니 관군이라는 거는 명나라와 조선의 군대예요. 공세를 늦추니까 왜군이 다시 야욕을 부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노략질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노략질을 계속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노략질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얘네는 강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다음에 이 진주를 한번 친 거를 보라고. 진주. 진주를 거의 9만이 공격을 해가지고서 진주를 둘러싸고서 쳐들어가서 완전히 도륙을 했는데 진주성에 있던 사람들이 한 3,500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다 죽였어요, 다. 그걸 보면은 얘네들이 전혀 그 그냥 순순하게 물러갈 애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무슨 강하냐고. 씨와 사씨 성을 가진 두 관원이 천사라고 일컬으면서 외적의 소굴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비굴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요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때 그 일본의 그 현장에 있던 다이묘들이 히데요시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부산으로 철수하면서 명나라에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아마 사절을 보낼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사실을 이제 보고를 못하고 그다음에 중국서는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중국에 있는 그 관리들 황제한테 이 사절을 보내면은 그 히데요시가 항복을 할 거라고 항복하는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거라고.
그때 갔던 사절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서울관하고 그 사용자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갔는데 일본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비굴한 태도를 이제 보였다고 이제 얘기. 근데 일본에 가서 간 게 어디냐면은 그 쯔시마를 지나서 나고야라는 그 기지에 이제 지휘본부에 갔는데 거기에서 히데요시가 이 사람들 맞아들여요. 맞아들여가지고 그 황금 차질해서 차도 혼내고 뭐 군사 퍼레이드 벌이고 해가지고 얘네들 완전 기죽게 만들어요. 기죽게 만들고서 강화 7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중국에 가져와서 중국색을 받게 니네가 전하라고. 조선사는 나름대로 정보망을 전부 갖고서 다 거짓이라고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화와 관련하여 매제의 수령이 작성해놓은 표문이 그 도적하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그 고니시하고 중국의 강화 이쪽 심리경이 공모를 해가지고서 히데요시가 쓴 것처럼 해서 항복 그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서 한 놈한테 줘갖고 그 북권까지 가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문. 가짜 표문이죠. 그래서 얘가 이걸 갖고서 북경을 가면서 그 이것도 가짜지만은 그 가면서 아마 북경 가면서 여러 가지 지형의 그 모습이랄지 지형의 그 형태랄지 중국 내부의 허실을 다 아마 염탐할 거라고 이런 역할을 할 텐데 어떻게 얘를 믿고서 중국을 가게 하냐고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 중국서 또 어떤 얘기 계속 있었냐면은 이 중국에서 조선을 아주 비판적인 세력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조선을 계속 그 얘기할 때 조선을 믿지 말라고 조선은 그 일본한테 그 뭐 원수지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둘이서 짜고 치는 고수들이라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조선의 세 개의 도시에 일반 애들이 살고 있었다고 부산포, 웅천, 제포, 그다음에 울산의 연포 이 세 곳에서 일본 사람들이 살았다고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것이 1510년에 사실인데 1510년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없애고 하나만 딱 그 남긴 게 외관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 외를 통제하기 위한 거라고 그 중국에서 자꾸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 제도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조선의 사절들이 북경에 도착하면 머문 곳이 있잖아요. 머무는 곳. 이 자금성 밖에 그 숙소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게스트하우스인데 게스트하우스가 해동관이에요. 해동관. 근데 해동관이 그 조선인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면 살들들이 머무는 곳인데 이 해동관의 책임자가 제독이라고 그랬어요. 제독. 근데 이 제독이 힘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해동관에 딱 사절들이 들어가면은 문을 딱 걸어 잠기고서 출입을 통제를 했어요. 출입을. 그래서 요 조선 사절 중에서 특히 중국 간 경험이 많은 통사들 있잖아요. 통역관들. 이 사람들이 이 제도가 구워 삶아가지고 그 출입을 좀 할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 그 하는 역할을 이제 많이 했고 이 사절들도 주사한테는 꼼짝을 못 해요. 이 제독한테 이제 보내는 글인데 그 제독한테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제독한테 이 문서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 그 당상한테 버치는 정문을 한 통 작성하느라 당신한테 쓰는 그 글을 정서를 못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이런 그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이 주사한테도 이 제독한테도 이 관리들한테 당신이 만나면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아주 정보를 줘요. 계속. 그 중에 하나가 뭐 진주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살육을 당했다고
그것도 전해주고, 왜적이 진주를 침입해가지고 8일 만에 함락시키고 전부 죽었다고. 근데 그럴 때, 그 심리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외병이 전에, 그 전에 진주를 포위해서 공격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원한을 갚으려 하고 있으니 성을 비워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고는 그 중국 그 군을 못 오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은 그 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서 싸우다가 다 죽었다고. 이게 뭐냐면은 이 명나라도 다른 나라 와서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건데 뭐 자기네도 그 조선을 위해서 그 싸우는 건 아니야. 다 명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 진주가 맨 처음에 그 공격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그 공격한 그 군사들은 10,000명이 안 됐어요. 10,000명이 안 됐는데 이 진주 성이 상당히 잘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고서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이 힘든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평양에서 왕창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이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서 진주는 어떻게든지 한번 원수를 갖겠다고 다시 공격한 게 1593년 6월이에요. 이때는 무려 9만 명을 동원했어요. 9만 명. 그래가지고 진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였는데 그때 일본에서 심리경한테 중국 요 강화하는 요 사람한테 정보를 줬어요. 고니 씨가. 지금 둘이서 계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치니까 그 조선 애들 좀 피하게 하라고. 심지경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중국 지도부 얘기를 했어요. 좀 그 외적이 침입해 오니까 빨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진주를 방어하는데 좀 도움을 주라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다 거절했어요. 왜 우리가 거기 가냐고. 그리고 워낙 군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는 조선한테 뭐라냐면은 그럼 조선 그 군인들한테 군사들한테 전부 빨리 피해라고, 성을 비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조선사 안 피하고 싸우다가 이제 전부 이제 초토화가 된 거죠. 거의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한 명인가 살아남았대, 한 명. 다 죽이고.